쏘지 마십시오. 지금 방아쇠를 당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총구가 제 가슴팍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고 숨소리 하나에도 손가락이 움찔거리는 걸 저는 똑똑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둠은 늘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1900년대 초 조선의 밤은 지나치게 조용했고 그 침묵 속에는 늘 밀정의 귀가 숨어 있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도 몸을 낮추고 숨을 죽인 채 약속되지 않은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총은 이미 손에 쥐고 있었고 쥔 손바닥 안쪽이 축축해질 만큼 긴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시절 독립운동이란 이름은 겉으로 보기엔 거창했지만 실제로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직은 허술했고 정보는 새어나갔으며 동지와 적의 경계는 흐릿했습니다. 일본 헌병보다 더 무서운 건 혹시 저 사람이 밀정은 아닐까라는 의심이었습니다. 한번 그런 의심이 들면 밤새도록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한번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치아포에서 일본인을 처단했을 때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제 삶은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더 신중해져야 했고 동시에 더 잔혹해질 각오도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향하던 곳은 임시로 마련된 은신처였습니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정확한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 방식이었고 접선도 최소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조직 내부의 불신이 깊어졌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무렵 의병 조직과 계몽계열 독립운동 세력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같았지만 방법은 달랐고 서로의 방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안중근, 의병장, 결단이 빠르고 행동이 앞선 인물, 일본 고위, 인사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 동시에 조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따라붙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영웅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소문이 너무 빠르게 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 중 일부는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갈라놓는데 능숙했습니다. 직접 칼을 휘두르기보다 의심을 심어 서로를 겨누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늘 마음 한구석에서 경계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일본의 덫에 걸린 건 아닐까? 혹시 일부러 과격한 행동을 해서 조직 전체를 노출시키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총구가 흔들리던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그런 의심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눈앞의 인물이 정말 동지인지 아니면 저를 제거하러 온 미끼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수 하나면 끝이라는 걸 저 자신에게도 되새기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일본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총을 겨누고 있는 상대가 일본군이 아니라 어쩌면 같은 독립을 꿈꾸는 조선인일지도 모른다는 현실. 이 땅의 독립운동은 이미 그런 지점까지 내몰려 있었습니다. 아직 그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도 못한 채 저는 방아쇠에서 손가락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흐르는 사이 제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 혹시 들키지는 않을지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총이 먼저 말을 하려는 순간까지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밤의 긴장이 훗날 역사에서 하마터면이라는 말로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쏘지 않으면 제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판단을 내려야 했던 이유는 단순한 우발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으로부터 며칠 전 조직 안에서 이상한 기류가 먼저 감지됐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살아있던 연락책이 갑자기 사라지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은신처가 하루 만에 발각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일본 헌병이 똑똑해졌다고
보기엔 설명되지 않는 속도였습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퍼졌습니다. 독립운동가에게 의심은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맡겼던 사람이 체포된 뒤 며칠 후 일본 쪽 기록에서 그의 이름이 너무 쉽게 등장하는 걸 본 적도 있었습니다. 고문 때문인지 회유 때문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무너지면 10명이 잡혀갔습니다. 그 무렵 안중근이라는 이름은 계속해서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의병장이 아니라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는 대한해군 참모 중장으로 활동하며 동지들과 단지 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왜 싸우는가를 끊임없이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언제나 사실보다 과장되기 마련이었고 그 과장은 늘 위험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너무 튀는 행동은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 이 말이 회의 자리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직접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누굴 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고위 인사를 노린다는 계획, 공개적인 결단, 목숨을 걸겠다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용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표적이 되기 쉬운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독립을 위해선 누군가는 그렇게 나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동시에 살아남아 조직을 유지하는 싸움 역시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바로 그 균열을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격한 투쟁과 신중한 투쟁 사이를 이간질하며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 말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한 장의 쪽지였습니다. 신뢰하던 연락망을 통해 전달된 정보였고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병 쪽에서 내부 정보를 넘기고 있다.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쪽지는 너무 정확한 시점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제가 의심하길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려 애쓰지 않으려 했지만 상황이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일본의 덫에 걸려 이용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 본인조차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늘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애국심을 이용하고 분노를 부추기고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잔혹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선을 최소화했고 확인되지 않은 인물과의 만남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경계심이 바로 그날 밤의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피하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정보만 쌓였고 결국 어둠 속에서 총을 들고 마주 서는 지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실제로 저를 겨냥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저 역시 그를 직접 만났다는 명확한 사료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정황을 보면 충분히 그런 오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밀정이 활개치던 시기, 조직 간 소통은 끊어져 있었고 각자의 방식은 서로에게 위험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신 없이 믿는 건 그 시대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을 들었습니다. 동지를 향해서가 아니라 혹시 모를 배신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 경계의 끝에 사람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요. 그 밤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싸움이 일본과의 싸움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는 싸움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총구는 아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해는 이제 막 가장 위험한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누군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마다 그 확신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 밤이 단순한 접선 실패가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먼저 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형체를 먼저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기척은 언제나 위험 신호였습니다. 발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숨은 억눌려 있었으며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일본 헌병의 움직임과는 달랐습니다. 그건 분명 훈련된 조선인의 몸짓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고 총구를 들었습니다. 이 판단은 오래 고민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남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슷했을 겁니다. 망설이는 쪽이 먼저 죽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배워버렸으니까요. 손가락은 이미 방아쇠에 닿아 있었고 심장은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요란했습니다. 그도 저를 느낀 순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신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서로 총을 겨눴습니다. 총구와 총구가 맞닿을 듯한 거리. 이 상황에서 말은 사치였습니다. 말 한마디가 위치를 드러낼 수 있었고 오해를 확정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머릿속이 이상하리만큼 또렷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소문, 쪽지, 경고, 그리고 안중근이라는 이름.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이 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가 정말 그라면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도 떠올랐습니다. 역사적으로 안중근 의사는 충동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양 평화론을 지필할 정도로 사유가 깊었고 행동 앞에 분명한 논리를 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저는 그 밤에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일본을 향해 가장 위험한 칼날을 들이댄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런 이미지를 이용하는데 누구보다 능했습니다. 그가 낮은 숨소리로 먼저 움직이려는 순간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그 찰나에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다면, 혹시 이 사람이 진짜 동지라면. 하지만 그 다음 생각이 더 빨랐습니다. 틀리지 않았는데 망설이면 그땐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일본군을 상대하던 전장은 차라리 단순했습니다. 적은 명확했고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조국을 말하는 사람을 향해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독립이라는 말이 이토록 사람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이 아니라 염주가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미세했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왜 그런 물건을 들고 있을까? 일본군도 밀정도 그런 소리를 내진 않습니다. 그건 신념을 가진 사람의 소지품이었습니다. 목숨을 각오한 사람들이 붙잡는 마지막 질서 같은 것 말입니다. 저는 총을 내리지 않았지만 방아쇠를 당기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을 쏘면 무엇이 달라질까? 조직 하나는 안전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독립은 조금이라도 가까워질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길까? 그 균열 위에 일본이 웃고 서 있을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 역시 망설이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총구는 여전히 제게 향해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단이 빠른 사람이라면 이미 끝났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다는 건 그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밤은 결단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의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도 아직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묻는 시험 말입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가장 위험한 지점, 바로 쏘지 않는 선택 앞에 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끝냅시다. 더 가면 누구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상대에게 들리기보다는 오히려 제 자신을 붙잡기 위한 말에 가까웠습니다. 총구는 여전히 내려가지 않았고 어둠은 우리 둘을 끝까지 숨겨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오래 혼자 싸워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직은 흩어져 있었고 각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일본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연결은 끊겼고 신뢰는 말라 있었습니다.
그 공백을 일본이 파고들었고 그 결과가 바로 이 밤이었습니다. 총과 총이 맞선 채 서로를 일본보다 더 두려워하게 된 현실 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발 물러났습니다. 뒤로 물러나는 행위가 곧 항복이나 패배를 의미하던 시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총구가 아주 조금 아래로 내려갔고 그 미세한 변화가 어둠 속에서 전달되었는지 상대의 숨도 함께 느려졌습니다. 아직 긴장은 풀리지 않았지만 최소한 방아쇠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를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빛이라고 할 것도 없는 희미한 달빛 아래 그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나 광기가 아니라 오래 생각하고 오래 견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알고 있던 소문 속의 안중근과는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안중근 의사는 단순한 저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재판정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설명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그는 그런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저와 같은 처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밤을 버티는 독립운동가 말입니다. 우리는 끝내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그 순간엔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대신 아주 짧은 말들만 오갔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일본을 향하고 있는지, 이 밤을 넘기면 서로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 정도만 확인했습니다. 대사는 적었지만 그 안에는 불필요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 싸움은 언젠가 누군가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끝난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피가 오늘 밤 여기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서로를 쏜다면 일본은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승리하게 될 테니까요. 잠시 후 멀리서 순찰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쇠가 땅을 긁는 소리, 익숙한 일본어 억양. 그 소리는 우리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더 머물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거의 동시에 몸을 돌렸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어둠 속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달리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손가락 하나로 역사가 갈라질 뻔했다는 사실을요. 만약 제가 쐈다면, 혹은 그가 쐈다면 그 결과는 단순히 두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조직 하나, 사상 하나, 그리고 이후의 독립운동의 방향까지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동시에 더 넓게 보려 애썼습니다. 모든 과격함이 무모함은 아니라는 것, 모든 신중함이 비겁함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려 했습니다. 그 밤에 마주한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이름을 몰랐고 다시 만날 일도 없었지만 그는 분명 제 싸움의 방향을 조금 바꿔놓았습니다. 역사는 그 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문서에도 판결문에도 회고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기록되지 않은 선택 하나가 이후의 수많은 선택들 위에 조용히 놓여 있다는 것을요. 총은 끝내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을 향해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총성이 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 밤의 침묵이 깨진 것은 우리가 헤어진 지 한참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런 결말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909년 하얼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처음엔 소문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대담해서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곧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쁨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밤 어둠 속에서 마주했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역사적으로 안중근 의사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침략의 상징을 단죄함으로써 세계에 조선의 존재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재판정에서조차 자신의 행동을 논리로 설명했고 동양의 평화를 말했습니다.
그 결단은 우발이 아니었고 감정의 폭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 밤 이전부터 자신의 끝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듣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이유를요. 그는 망설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망설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쏴야 할 때와 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었던 사람. 일본을 향한 총과 동지를 향한 총을 명확히 나눌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늘 옳은 선택은 아니었지만 제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잇고 무너진 조직을 다시 세우고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임시정부로 향하고 더 긴 싸움을 준비하게 된 것도 그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불을 밝히고 누군가는 뒤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야 했습니다. 가끔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제가 쐈다면 어땠을까? 혹은 그가 쐈다면 안중근이라는 이름은 교과서에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얼빈의 총성도 재판정의 연설도 이거라는 단어도 없었을 겁니다. 대신 독립운동 내부의 비극 하나가 조용히 묻혔겠지요. 일본은 그 침묵 위에서 웃었을 겁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는 영웅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밤, 남겨지지 않은 선택, 그리고 당겨지지 않은 방아쇠들이 쌓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늘 극적인 순간만 기억하지만 사실 역사를 지탱한 건 그런 비극을 피한 선택들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혼자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인연도 공식적인 만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동지였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되 다른 자리에서 싸운 사람, 그리고 그 차이가 독립운동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총을 들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총구가 정말 향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 분노가 아니라 목적을 향하고 있는가? 일본은 총으로 이길 수 있었지만 일본이 남긴 상처는 생각으로 이겨야 했습니다. 그 균형을 잃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김구와 안중근, 두 이름 사이에 대립이라는 말이 붙는다면 그것은 역사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같은 밤을 다른 자리에서 견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마터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눌 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아쇠는 끝내 당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총성은 물릴 수 있었고 어떤 역사는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지금도 가장 조용한 존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